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어렸을 적 설 전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는 이야기를 듣고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쫓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눈썹이 하얗게 셀까봐 잠을 꾹 참으며 동이 트기를 기다리곤 했는데요. 그날 밤 깜빡 잠이 든 아이들은 다음날 아침 야단법석을 떨며 거울 앞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대로인 검은 눈썹을 보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셨습니다. 가끔은 눈썹에 밀가루를 묻혀서 장난을 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참 정겨운 추억의 설 풍경입니다. 정성 들여 만든 음식으로 두둑히 배를 채우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설 연휴 세 번째 날입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그럼 지금부터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이중환의 택리지,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5시부터 6시까지는 EBS 북카페 J.R.R. 돌킨의 반지의 제왕 반지원정대, 6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김선재의 내 이름은 술래와 낭독의 힘이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고전 읽기에서 만나볼 작품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 지리지인 택리지를 쓴 이중환은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순탄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학문과 글쓰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인재였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과거 시험에 합격해 순조로운 관직 생활을 했죠. 하지만 34살이 되던 해인 1723년 뜻하지 않게 신임 사화의 주범으로 연루되고 1726년에는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의 정치 현실에 깊이 좌절한 이중환은 그때부터 전국을 떠돌며 우리나라의 지리와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가 30여 년간 전국을 답사하고 쓴 택리지는 조선의 산천과 인물, 문학, 역사, 철학이 모두 들어있는 지리서입니다. 그럼 고전 읽기 이중환의 택리지 낭독 발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1722년 경종 2년 3월 노론이 경종을 시해하고자 모의했다는 목고령의 고변 사건이 일어난다. 그 사건을 역사 속에서는 신임사화라고 부른다. 이 음모의 관련자들은 정인중, 김용택, 이기지, 이희지, 심상길, 홍의인, 김민택, 백망, 김성행 등이었다. 그들은 모두 노론 사대신의 자질과 그 추종자들이었다. 이 고변 사건은 숙종의 서거 이후에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해치려고 노론들이 모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목고령은 남인 서울 출신의 지관으로 정치의 야심을 품고 풍수술을 이용하여 노론에 접근했으나 시세가 변화하자 고변함으로써 노론에 큰 타격을 준 것이다. 국청이 설치되고 영모 사건의 관련자들이 붙잡혀와 처단되는 큰 옥사가 일어났다. 이 옥사에 연루된 사대신은 사사되었고 국정에서 처단된 사람 중 정법으로 처리된 사람이 20여 명, 장패된 사람이 30여 명이었다. 그러나 경종 3년인 1723년 2월에 이 사건이 무고로 밝혀지면서 이중환과 목고령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죽고 세제인 영조가 1725년 왕위에 오르자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잘 나가던 학인 관료였던 이중환이 경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김일경과 목고령은 사형을 받았다. 이중환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영조 즉위년인 1725년 2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혹독한 형을 받았다. 그 이듬해 12월에
절의 고도로 유배되었다가 그 다음해 10월에 석방되었다. 그해 12월에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유배를 갔던 그는 1727년 유배지에서 풀려나지만 곧바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다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당시 이중환의 나이 38이었다. 그는 끈떨어진 매가 되어 일정한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온갖 풍상을 다 겪었다. 당시 그는 전라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조선 전역을 두루 답사하였다. 그때 조선의 인심과 풍속 그리고 문화의 생산지와 집산지 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답사를 통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 지리가 좋아야 하고 인심이 좋고 산천이 아름다워야 하며 물산이 풍부한 곳, 그곳을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중환은 30여 년의 방랑 생활을 한 뒤 58세가 되던 해 금강변에 위치한 강경의 팔괘정에서 2년간에 걸쳐 택리지를 썼다고 한다. 그 밖에 그의 생애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이중환은 택리지의 총론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적고 있다. 사대부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갈 곳은 살림뿐이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다. 그러므로 한번 사대부라는 명칭을 얻으면 갈 곳이 없다. 그렇다고 사대부의 신분을 버리고 농, 공, 상이 되면 안전해지고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에도 살 수 없고 서쪽에도 살 수 없으며 남쪽에도 살 수 없고 북쪽에도 살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동기의 기인이 이 책의 발문에 이리하여 떠돌아다니는 시세가 되어 살 집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년에는 늙은 농부나 고기 잡는 첨지가 되길 원하였으나 그것마저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택리지를 짓게 된 것이다 라고 쓴 것이 남아있을 뿐이다. 잘 나가던 학인 관료였던 이중환은 한순간에 꿈을 접고 집도 절도 없이 길 위에서 살다가 1756년 정월 초이틀 세상을 떠나 황해도 금천의 설라산에 안장되었다. 옛날에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자 노나라의 역사를 빗대어 왕도를 행하면서 선을 칭찬하고 악을 비판하였다. 이는 사실을 가지고 그 뜻을 나타낸 것이다. 장자는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서 여러 편의 저술로서 넓으면서도 뛰어난 아주 유대한 말을 하였다. 그는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이나 일찍 죽는 것이나 같다고 여겼다. 범인과 성인을 같다고 보았다. 이는 실제가 아닌 것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허와 실이 비록 다르지만 뜻을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다. 내가 황산강, 강경의 금강가에 있으면서 어느 여름철에 아무 할 일이 없었다. 팔괘정에 올라 더위를 식히면서 우연히 논술한 바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천과 인물, 풍속, 정치, 교육, 연역, 칠한득실의 잘하고 못한 것을 가지고 차례로 꾸며 기록한 것이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예약이라는 것이 어찌 의식적인 옥백, 예물과 종과 북만을 숭상하는 것이겠는가? 이 말은 예약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형식적인 것만을 찾는 것을 한탄한 것이다. 이것은 살만한 곳을 찾아서 살고자 했지만 살만한 곳이 없음을 한탄한 말이다. 그러니 이 글을 넓게 보려는 사람은 문자 밖에서 진정한 뜻을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이 실제의 일이라면 백성에게 이익을 고르게 나눠주는 것이고 거짓이라면 작은 겨자와 크나큰 수미산과 같이 엄청난 차이를 용납하는 것이니 후세에 반드시 분별할 자가 있을 것이다. 백양 신민년 초여름 상완에 청화산인이 쓰다. 순임금은 요임금 시절의 사대부였으나 농공상의 일을 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어째서 꺼리게 되었을까?
혹시라도 사대부라는 자만 때문에 농공상을 업신여기거나 농공상이 사대부를 부러워한다면 이것은 모두 그 근본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성인의 법을 어찌 사대부들만 실천할 수 있겠는가? 농공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대부와 농공상의 다른 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지만 후세 사람들의 인품이 도저히 옛날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거품에도 어짐과 어리석음이 차이가 있고 기술도 역시 능통한 것과 능통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그로부터 사대부들은 경우에 따라 농공상의 일을 할 수 있으나 농공상을 본업으로 삼았던 자들은 사대부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부득이 사대부를 중히 여기게 되었으며 이것이 자연스러운 추세가 되어 귀천에 차별이 생겼다. 그러므로 사대부가 된 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한 세상의 권세를 휘어잡기도 하고 혹은 꺾이지 않은 기계로 존엄한 군주에게 대항도 하였다. 더러 사대부들은 농경이나 목축, 밭일과 도공, 숫장수나 약장수 등의 무리에 섞여 통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 또한 귀하고 천한 것을 마음대로 하고 높고 낮은 것도 마음대로 정하여 살다가 보니 그들이 아무리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허술히 본다고 한들 누가 감히 막겠는가. 그러니 천하에 지극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 사대부라는 이름이다. 그 사대부라는 이름이 없어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옛 성인의 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농 공상을 막론하고 사대부의 행실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기 위해선 예의를 갖춰야 하고 예는 부여하지 않으면 갖출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대부는 불가불 가정을 꾸리고 직업을 마련하여 관원상제의 예로서 위로는 부모를 섬기며 아래로 처자를 거느리고 집안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사대부는 살만한 곳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때에도 이로움과 불리함이 있고 거주지에도 좋고 나쁨이 있는 것처럼 인사에도 벼슬길에도 나아감과 물러남의 때가 있는 것이다. 위원의 서쪽에 6고을이 있다. 그중 의주는 국경의 첫 고을로 심양으로 통하는 요로에 위치하며 관아가 압록강가에 있다. 강 너머로 두 갈래 큰 강이 오랑캐 땅 동북쪽에서 흘러와 합쳐진 뒤 다시 고을 북쪽에 이르러서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나 해마다 장마에 물이 불어서 넘치면 세 강이 하나로 합쳐져서 바다로 들어간다. 압록강의 한가운데에 위하도가 있다. 고려 말에 최영이 우왕에게 요동을 공격하도록 권했다. 우왕과 함께 평양에 온 우리 태조 대왕에게 군사 6만 명을 거느리고 이 섬에 머물도록 했다. 그때가 마침 한여름이었다. 태조는 군사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3번이나 상소를 올려 회군을 청하였다. 그러나 최영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 장수와 의논한 태조가 드디어 군사를 회군하여 최영을 죽이기로 하자 모든 군사가 기꺼이 따랐다. 드디어 태조가 군사를 회군시키자 사태가 변했음을 알게 된 최영은 우왕과 함께 달아났다. 뒤따라간 태조는 궁성을 포위한 뒤 최영을 잡아 죽이고 우왕 부자를 폐하였다. 그런 뒤 공양왕을 임금으로 세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산이 많아서 살기에 팍팍하다. 대체로 사람들은 청천강 남쪽을 청남이라고 부르는데 지형상으로는 동서가 좁다. 강 북쪽을 청북이라고 부르는데 지형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으며 매우 넓다. 평안도 전체가 동쪽으로 백두대간의 줄기와 가까워서 산이 많고 평지가 적다. 또한 내와 못으로 관계할 만한 곳이 없어서 논이 매우 적고 들은 모두 밭농사를 짓는다. 기씨나 고구려가 흥했을 때는 땅이 좁고 백성은 많았기에 산을 깎아서 개간한 곳이 많았다. 하지만 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청나라 군사들에게 쫓겨나면서
땅이 많이 황폐해졌다. 더욱 왕건이 통일한 뒤에는 백성이 삼남 지방으로 많이 내려갔다. 지금은 들은 넓지만 사람이 드물어 겨우 산에서 밭을 갈고 있을 뿐이다. 서쪽 바다와 가까운 여러 고을에서는 바다의 조수를 막아 논을 만든 곳이 많다. 그렇지만 밭보다는 여전히 적다. 그래서 평안도의 쌀값은 삼남보다는 항상 비싸다. 민간 풍속을 살펴보면 뽕과 삼을 심어 배를 많이 짜고 물고기와 소금이 대단히 귀하다. 바닷가 고을이지만 소금 굽는 곳이 많지 않다. 평안도 지방에서는 대나무와 감, 닭, 모시는 생산되지 않는다. 특히 청북 지역은 지형이 매우 높고 추우며 변방에 가까워서 꽃과 과실이 별로 없고 물산도 매우 적다. 백성이 대부분 게으름으로 몹시 구차하게 산다. 오직 평양과 안주 두 고을만 큰 도회지로서 시장에서 중국 물산이 풍부하다.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 왕래하는 장사꾼 중에는 많은 이익을 남겨 부유하게 사는 자가 많다. 또한 청남 지역은 내륙과 가까워서 문학을 숭상하는 풍습이 있다. 청북은 그와 반대로 무예를 숭상하고 어리석다. 오직 정주에서만 과거에 오른 문사가 많이 나왔다. 태조 6년인 정충년에 신덕왕후 강씨가 승하하였다. 태종은 하륜을 기용한 뒤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정도전의 난을 평정하였다. 그 일이 일어나자 세자인 방석이 세자의 지위를 내어놓았으나 그의 형 방범과 함께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다. 크게 분노한 태조가 공정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 근신들을 거느리고 함흥으로 떠나버렸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정정이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태조에게 사신을 보내어 돌아오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태조는 사신이 오는 족족 모조리 베어 죽였다. 이를 함흥차사라고 하였다. 이런 세월이 무릇 10년이나 흘렀다. 태종은 걱정이 떠나지 않자 부왕이 임금이 되기 전에 한 마을에서 자란 옛 친구 박순을 사신으로 임명하여 함흥으로 보냈다. 박순은 먼저 새끼 딸린 안마를 구해가지고 간 뒤 태조가 있는 궁의 문 앞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에 새끼를 메어두었다. 박순은 어미 말을 타고 궁문 밖에 이르러서 말을 메어놓은 다음 들어가 태조를 배웠다. 궁문 앞과 바깥이 아주 가까웠으므로 두 사람이 말하는 동안 새끼가 어미 말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어미 말 또한 날뛰면서 길게 소리치자 그 소리가 아주 시끄러웠다. 이상하게 여긴 태조가 그 까닭을 묻자 박순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이 어미 말을 타고 오다가 새끼를 마을에다 메어놓고 왔더니 새끼는 어미 말을 생각해서 울부짖고 어미 말 역시 새끼를 사랑하여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지한 동물들도 저러할진데 지극히 인자하신 전하께서 어찌 주상의 심정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참 있다가 태조의 마음이 움직여 돌아가기를 허락하였다. 그대는 내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이곳을 떠나서 오전 중으로 서둘러 영흥에 있는 용흥강을 지나도록 하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네. 박수는 태조에게 그런 말을 전해 듣고 그날 밤에 말을 달려 떠났다. 태조가 지난날 사자를 여러 차례 베어 죽였기 때문에 태조를 모시고 있는 여러 관원과 조정에서 온 신하들 간의 경론이 벌어졌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 여러 관원이 박순을 베어 죽이기를 청했다. 태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이 여러 차례 고집하자 태조는 박순이 이미 영흥강을 건너갔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영흥강을 지났거든 죽이지 말고 돌아오너라. 사자가 말을 빨리 달려서 강가에 도착하니 때마침 박순이 배에 오르고 있었다. 사자는 박순을
배전에 끌어내어 베어 죽였다. 박순이 형을 받기 전 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은 비록 죽게 되지만 성상께서는 시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들은 태조는 그의 뜻을 불쌍히 여겨서 곧 대가를 서울로 돌리도록 명을 내렸다. 태종도 박손을 의롭게 여겨서 그의 충성을 기려 표창하고 그의 자손들을 관직에 임용하도록 하였다. 해주는 감사가 다스리는 곳으로 수양산 남쪽에 있다. 바닷물이 양쪽 산 사이로 흘러들어와 바로 앞산 뒤를 휘돌면서 하나의 큰 호수를 이룬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두고 중국 호남성에 있는 호수, 작은 동정호라고 한다. 호수 곁에 결성이 있어 그 경치를 다 끌어안고 있기에 제법 유람할 만한 곳이다. 선조 때 율곡 이이가 이곳에 감사로 부임했을 때 수양산 속 석담, 천석의 경치 좋은 곳을 발견했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이곳에 집을 짓고 학문을 강의했다. 서울과 지방에서 선비가 많이 찾아와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율곡이 죽자 그의 문인들이 그곳에다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는 대를 이어 살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런 까닭에 문장과 예의가 밝았고 과거에 합격한 사람 수가 황해도 전체에서 으뜸이었다. 그 뒤 학풍이 점점 쇠퇴하고 고을 사람들이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를 빌려 당파를 만들어 서로 공격하기를 원수처럼 하자 세상 사람들이 이곳을 악향이라 여기게 되었다. 면학산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연안과 배천이 되었다. 이곳은 해주의 동쪽이다. 장강이라고 부르는 후서강의 서쪽, 보련강 하류의 북쪽은 큰 산과 넓은 강 그리고 넓은 들과 긴 냇물이 모여 있는 곳이다. 또한 조수가 통하는 곳으로 넓고 아름다우며 밝은 것이 중국의 양쯔강과 회수의 경관과도 같다. 황해도에서는 이곳이 가장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한양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와 사는 선비가 많다. 다만 땅이 메마르고 가뭄이 잦아서 면허를 가꾸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주민들은 대체로 배를 타고 강과 바다를 건너 장사하기를 좋아한다. 동쪽으로는 두 도와 통하고 남쪽으로는 호남 호서지방과 통하므로 각종 산물을 사고 팔아 항상 많은 이익을 얻는 곳이다. 황해도의 지세와 인물. 황해도는 국도의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평안도와 함경도에 인접하고 있다. 풍속이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좋아하는 반면 학문을 연마하는 선비는 적다.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납과 철, 면화와 벼, 그리고 생선, 소금 등이 많이 생산되므로 비교적 부유한 자는 많은 편이지만 사대부 집안이 별로 없다. 그러나 넓은 평야에 있는 8고을은 땅이 기름지고 바닷가에 인접한 10고을은 경치로 이름난 곳이 많으므로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은 아니다. 지세가 서해로 뻗쳐 들어가서 삼면이 바다에 인접해 있으며 동쪽의 한 면만이 남북을 잇는 큰 길에 닿아 있다. 그러나 북쪽으로는 높고 험한 고개가 있으며 남쪽은 여러 강으로 막혀 있다. 앞과 뒤가 산과 강이며 높고 험한 성곽이 많이 있다. 한편 넓은 옥야와 아름다운 평야가 있고 물산도 풍요로운 지역이라서 전략적으로 이용할 만한 곳이다.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마땅히 서로 다투게 될 요충지이니 이것이 황해도의 단점이라 하겠다. 원주는 영월 서쪽에 있다. 감사가 다스리는 곳으로 서쪽에 있는 한양과는 250리 거리다. 동쪽은 큰 고개인 대관령과 깊은 산골짜기에 닿아 있으며 서쪽은 지평현과 인접해 있다. 산골짜기 사이에 고원 분지가 열려서 경계가 밝고 수려하며 그리 험준하지 않다. 경기도와 영동 사이에 있어서 동해 일대에서 나는 생선과 소금, 인삼, 관곽 등 궁궐에서 쓰일 제목이 모여드는 것으로 도내의 큰 도회가 되었다.
골짜기와 가까워서 난리가 나더라도 피하여 숨기가 쉽고 서울과 가까워서 세상이 평안하면 벼슬길에 나가기가 쉬운 까닭에 한양 사대부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살기를 즐겨한다. 원주 동쪽에 치악산이 있다. 고려 말의 문장가인 운곡 원천석이 숨어 살면서 여러 제자를 가르친 곳이다. 태조는 즉위 전, 결혼 전이었던 태종에게 원천석을 찾아가 배우게 했다. 학업을 마친 그는 집으로 돌아가 18살에 과거에 급제했다.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돌아온 뒤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조짐을 보이자 운곡이 글을 지어 간하였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 이 치악산에 행차하여 운곡을 방문했다. 운곡은 미리 피하여 보이지 않았고 다만 옛날부터 밥을 짓던 늙은 할멈만 남아있었다. 태종이 선생의 간 곳을 묻자 할멈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태백산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태종은 할멈에게 많은 상을 내려주고 관원들을 머물게 한 뒤에 그의 아들을 기천 현감에 제수한다는 명을 내리고 떠났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운곡의 자부심은 엄릉보다 더하며 환영과 같이 시리에 편승한 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횡성해안은 북쪽에 있다. 산골짜기 깊숙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므로 밝고 넓으며 물이 푸르고 산이 평평하다. 형언하기 어려운 맑은 전기가 돈다. 이 지역에는 여러 대를 살아온 사대부가 많다. 한양의 동쪽에서 용진을 건너 양근과 지평을 지나고 가련을 넘으면 강원도 경계에 이른다. 다시 동쪽으로 하루길을 가면 강릉부 서쪽 경계인 운교역에 이른다. 계민년에 나의 선친께서 강릉부에 수령이 되었는데 당시 내 나이 14살이었다. 가마를 따라서 가다 보니 운교역에서 강릉부의 서쪽 대관령에 이르는 모든 길이 평지나 높은 제를 막론하고 온통 울창한 숲이라 하늘과 해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약 사흘 동안의 노정이 그러했다. 그렇게 울창했던 산림이 수십 년 전부터 산과 들은 모두 개간하면서 농사와 마을이 들어섰고 산에는 작은 나무까지 없어졌다. 이런 일로 미루어 보아 다른 고을도 비슷할 것이다. 나라가 편할 때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산천은 다소 피로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 인삼이 나던 곳은 모두 대관령의 서쪽 깊은 골짜기였는데 산사람이 화전을 일구면서 불을 질러 인삼의 산출이 적어졌다. 또 홍수 때마다 산이 무너져 모래가 한강에 흘러들어서 한강의 깊이도 차츰 얕아지고 있다. 밀양 동남쪽에 동네가 있다. 곧 동남쪽 바다를 건너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첫 지점이다. 임진년 이전부터 거울의 남쪽 바닷가에 외관을 설치하고 그 둘레 수십 리에다 목책을 친 뒤 경계를 정했다. 그리고 군조를 두어 지키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의 출입을 금하였다. 해마다 대마도 사람이 대마도 도주의 문서를 받아서 외인 수백 명을 이끌고 와 외관에 머물렀다. 조정에서는 경상도에서 바치는 조세 가운데 약간을 떼어내 그 절반은 외관이 머물고 있는 외인에게 주어 도주에게 바치게 하고 나머지 반은 그들의 경비로 쓰게 했다. 그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이 다만 오가는 서신과 물자를 교역하는 일을 관장할 뿐이었다. 그리고 교역한 물건값을 바로 주지 못해 다음 해 갚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피집 잡혔다고 하였다. 외국에는 전 지역에 나쁜 독이 있는 셈이 많다. 그래서 풍토병이 있는데 인삼을 물대접에 넣으면 탁한 장기가 다 융화된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인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산골 깊숙한 곳에 사는 외인들까지 대마도에 와서 구해간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매년 일정한 수량의 인삼을 하사하고 사적으로 장사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이익이 많기 때문에 밀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을 잡아서 죽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근래에는 금지령마저도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므로 법을 어기는 자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인삼은 날로 비싸고 귀해졌다. 옛날에 세종이 장수를 보내어 대마도를 토벌한 일이 있다. 그때 관원을 두어 지키지 않고 도주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외인을 관에 머물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도 없으며 실상 무의미한 일이다. 이 섬은 원래 외국에 딸린 땅이 아니었다. 두 나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외국을 빙자하고 외국에는 우리나라를 빙자하며 박쥐 노릇을 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토벌하여 우리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주로 하여금 해마다 우리 조정에 조회하도록 하여 마땅히 신하로서 순종하면 신하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후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관을 지어주어서 머물게 하고 조세를 실어 보낸다는 것은 마치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아서 명분상 옳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마도는 대체로 땅이 매우 메마르지만 인구는 많은 곳이다. 고려 말에 일어나 바다에서 해적질하던 자들은 대부분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그들을 달래어 침략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지만 모두 임시 방편일 뿐이고 구차한 일이다. 옛날에도 이와 같은 예는 없었다. 하물며 그들이 이미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우리나라 옷으로 변장하고 우리말까지 배운 뒤 나란 일을 염탐하고 있음에랴. 임진년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모두 철수하여 돌아갔으므로 양국이 전쟁하는 동안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도리어 해롭기만 했다. 그러나 이렇게 실시하여 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벼랑간 중단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군사들로 하여금 위험을 보인 다음에 다시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덕유사는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 세 도가 교차하는 곳이 있다. 덕유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한 줄기가 전주의 동쪽에 이르러서 마이산의 쌍석봉이 되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다. 옛날에 정종이 호남에서 무술을 익힐 때 산의 형상이 말의 귀와 비슷하다고 하여 마이산이라 지은 것이다. 마이산의 한 줄기가 서남쪽으로 임실과 전주 사이를 거쳐서 하나는 서양하여 금구 모악산이 된 후에 만강경과 동진강 두 강의 안쪽에서 그쳤다. 다른 하나는 서남쪽으로 흘러서 순창의 덕흥산과 정읍의 노령이 되었다. 이곳이 남과 북으로 통하는 큰 길이 된다. 노령에서 갈라진 산줄기가 서쪽으로 가서 영광에서 그쳤으며 서남쪽으로 무안에서 그쳤다. 북쪽으로는 부안의 변산에서 그쳤으며 동남쪽으로는 담양과 광주 아래의 여러 산이 되었다. 부흥산은 전라도의 중앙을 차지하여 양쪽으로 산 끝을 둘러 평야가 전개되고 큰 골짜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냇물이 동쪽으로 흐르므로 사람들이 읍성부를 설치할 만한 곳이라고 하였다. 숙종 때 병영을 이곳으로 옮기고자 하였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마이산에서 이어진 산줄기가 북쪽으로 이어지며 주줄산이 되었고 여기서 서쪽으로 뻗어나간 한 줄기가 전주부가 되었다. 이곳은 감사가 다스리는 곳이다. 동쪽으로 위봉산성이 있으며 그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기린봉이 있다. 이곳에서 나온 한 줄기가 전주부의 서쪽에서 이르러서 건지산이 되었다. 민간에서 전해오기를 이성계의 고조부에 능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영조 경술년에 감사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의 무덤을 모두 옮기도록 하고 심리 둘레에 편말을 세워 벌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건지산의 한 줄기가 서쪽으로 뻗어서 지금의 덕진 연못인 덕지가 되었다. 지극히 그윽하고 넓다. 덕지를 지나면 평평한 둔덕이 되어 큰 들판을 빙 돌았고 만마동의 물을 거슬러 바다 지리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주줄산 북쪽 여러 골짜기의 물이 고산현을 지나 전주 경계에 들어가 율담과
양전포, 그리고 오백주 등의 큰 시내가 된다. 이 냇물이 관계에 이용되어 매우 기름진 땅을 만들었다. 또한 벼와 생선, 그리고 생강, 모시, 대나무와 감 등의 생산이 많기 때문에 1000개의 고을과 10,000개의 마을이 먹고 살 만큼 물자가 풍부하다. 서쪽의 지금의 만강경인 사탄으로는 생선과 소금을 실은 배들이 왕래한다. 전주 관아가 자리 잡은 곳에는 인구가 조밀하고 물자가 쌓여 있어 서울과 다름이 없으니 참으로 큰 도회지이다. 노령 북쪽에 자리 잡은 10여 고들은 모두 장기가 있지만 오직 전주만은 맑고 서늘하므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다. 공주의 서남쪽에 있는 부여는 백마강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백제의 옛 서울이다. 조룡대와 낙화암, 자온대, 고란산은 모두 백제시대의 고적이다. 강가에 있는 암벽은 기이하면서도 경치가 아주 빼어나다. 또한 땅이 대단히 기름져서 부유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도읍의 터로 말하자면 작고 비좁기 때문에 평양과 경주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인역은 부여의 동북쪽, 즉 공주의 서쪽에 있다. 산과 들판이 평평하고 논이 기름져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한다. 금강 북쪽과 차령 남쪽은 땅은 비록 기름지지만 산이 살 길을 벗지 못하였다. 금강가에 사송정, 금벽정, 동락정 등의 정자가 있다. 사송정은 우리 집 정자이고 금벽정은 조상서의 별장이며 동락정은 임씨 집안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예집이다. 모두 산과 강의 경치가 빼어나다. 공주 서북 쪽에 있는 무성산은 차령의 서쪽 줄기가 맺혀서 된 것이다. 산의 형사가 빙 돌았고 그 가운데에 마곡사와 유구역이 있다. 골짜기에는 석간수가 풍부하며 논이 기름지고 목화와 수수 그리고 기장을 가꾸기에 알맞다. 그러므로 사대부와 평민을 막론하고 이곳에서 살면 흉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또한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많으므로 떠돌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근심이 적어지니 대체로 좋은 땅이라고 할 만한 곳이다. 무릇 사람은 양기를 받고서 살아간다. 하늘이 곧 밝은 비침으로 하늘이 작게 보이는 곳은 결코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까닭에 들이 매우 넓은 곳일수록 터가 대단히 좋다. 해와 달과 별빛이 항상 환하게 비치고 바람과 비와 차고 더운 기후가 순조로우면서 고른 곳이면 인재가 많이 태어나고 또 이런 곳에서 살면 병 또한 적다. 가장 꺼려야 할 곳은 사방의 산이 드높게 솟아서 해가 늦게 뜨고 또한 일찍 지며 밤에는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런 곳은 신령한 빛이 적고 음기가 쉽게 침입하여 혹 잡귀의 소굴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산 안개와 나쁜 기운이 사람을 병들게 하기 쉽다. 이런 까닭에 좁은 산골에 사는 것이 넓은 들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넓은 들판에 낮은 산이 둘러싼 것을 산이라 하지 않고 모두 들이라 하는 것은 하늘빛이 막히지 않고 수기가 멀리 통하기 때문이다. 높은 산 가운데서도 들이 탁 터진 곳이면 역시 좋은 터가 될 수 있다. 무릇 산 가운데서도 산중에 으뜸되는 산 모양은 풍수가들이 말하듯 다락집처럼 치솟은 형세라야 좋다. 주산이 수려하고 단정하며 청명하고 아담한 것이 제일이다. 뒤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길게 계속되어 들을 건너 갑자기 일어나 높고 큰 봉우리를 이루며 지맥이 감싸듯 작은 분지를 만들어 마치 궁성 안에 들어온 것과 같으며 주산의 형세가 온화하고 넉넉함이 큰 겹으로 된 집이나 높은 궁전 같은 곳이 바로 다음이다. 그리고 사방의 산이 멀리 있어서
들이 널찍하고 산맥이 평지에 뻗어내려서 강을 만나 들판에 터를 만든 곳이 바로 그 다음이다. 가장 꺼려야 할 곳은 뻗어내린 산의 내맥이 나약하고 둔하며 생기가 없거나 산의 모양이 부서지고 기울어져 수려한 기운이 적은 곳이다. 무릇 땅에서 생생한 기와 길한 기운이 없으면 인재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세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시골에서는 물 가운데나 물가를 갈 것 없이 흙과 모래가 굳고 촘촘하면 우물이나 샘물이 맑고 차다. 이와 같은 곳이면 살만한 곳이다. 만약에 붉은 진흙과 검은 자갈 또는 누런 황토라면 이는 죽은 흙이다. 그런 땅에서 나오는 우물이나 샘물에는 반드시 장기가 있으니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무릇 물이 없는 땅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산은 반드시 물과 짝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생성하는 묘미를 다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은 반드시 흘러오고 흘러감이 지리에 합당해야만 강산의 정기를 모아 기르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풍수가의 책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론은 쓰지 않겠다. 그러나 집터는 맷자리와 다르다. 물은 제록을 맡은 것이라 강가에 부유한 집과 유명한 마을이 많다. 비록 산중이라 할지라도 역시 시냇물이 모이는 곳이라야 여러 대를 이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터가 된다. 무릇 조산에 돌로 된 추악한 봉우리가 있거나 기울어진 외로운 봉우리가 있거나 무너지고 떨어져 나간 듯한 형상이 있거나 엿보고 넘겨보는 모양이 있거나 이상한 돌과 괴이한 바위가 있어 산 위나 아래에서 보이거나 혹은 긴 골짜기에 높고 혀를 향해 찌르는 듯한 형태가 좌우와 전후에 보이는 곳은 모두가 살 수가 없는 곳이다. 산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맑게 빼어나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밝고 깨끗하여서 사람이 한 번만 바라보아도 기쁨을 느껴야 하며 산세가 험상궂고 밉살스러운 모양이 없어야 좋은 것이다. 조수란 물 너머의 물을 말하는 것이다. 작은 시내와 작은 개울물은 역으로 흘러드는 것이 길하다. 반면에 큰 내와 큰 강이 거슬러 흘러들어가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 대개 큰 강이 거슬러 들어오는 곳은 집터나 맷자리를 가릴 것 없이 처음에는 비록 흥하지만 오래되면 패망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들어오는 물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흘러드는 물은 반드시 산맥의 좌양과 음양이치에 합치해야 한다. 또 꾸불꾸불하게 유유히 흘러오는 것은 좋으며 활을 쏜 것처럼 한 줄로 흘러들면 좋지 않다. 장차 집과 정사를 지어서 자손에게 전하고자 하면 지리를 잘 살펴야 하는데 이 6가지, 즉 수구, 들 형세, 산 모양, 흙빛깔, 물길, 조산조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무엇으로 생리를 논할 것인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음식 대신 바람과 이슬만을 먹으며 살지 못하고 옷을 가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부득이하게 먹고 입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 위로는 조상과 부모를 받들고 아래로는 처자와 노비를 거두어야 하므로 재리를 경영하여 살림을 넓히지 않을 수가 없다. 공자도 넉넉하여진 다음에 가르친다고 하였다. 옷을 헐벗고 밥을 빌어먹으면서 어찌 조상의 제사를 받들 수 있겠는가? 부모를 봉양하지도 못하고 처자에 대한 윤리도 모르는 자에게 어찌 가만히 앉아서 도덕과 인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무릇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이름에는 민감하며 실용에는 등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늘 하기 어려운 일로 억지로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남몰래 악한 짓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자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먼저 의식의 원천이 되는 일에 힘쓴 뒤 예의의 발단이 되는 것을 닦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악한 일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푸른 소나무를 벗삼고 흰 구름과 짝하며 돌을 베개 삼고 흘러가는 물에 양치질하며 아침 안개 속에서
밭을 갈고 저녁 달빛 아래서 물을 깃는다면 그 뜻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는 그 옛날 예의가 갖추어지지 않고 온 세상 사람이 모두 백성이었을 때의 일이다. 만일 이러한 것으로서 규범을 삼는다면 관례에 반드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예법에 따라 혼인을 치를 필요도 없으며 초상을 치를 때 반드시 관을 쓸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제사가 반드시 제기를 쓰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 어찌 시행할 수 있으랴. 이런 까닭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죽은 자를 보내는 데에는 모두 재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재물은 결코 하늘에서 내리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므로 땅이 기름진 곳이 제일이다. 그 다음이 배와 수레이고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선조 때 김효원이 훌륭한 명망이 있다고 전랑에 추천되었다. 그때 왕실의 외척이었던 이조참이 심의겸은 그가 전랑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김효원은 명문가의 자제로 학행과 문장이 있었고 또한 현명한 사람을 추대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양보하기를 좋아하여 젊은 선비들의 마음을 크게 잡고 있었다. 이에 선비들이 시끄럽게 들고 일어나 심의겸을 가리켜 어진 사람을 맡고서 권세를 농락하는 자라고 공박하였다. 심의겸은 비록 왕실의 외척이지만 일찍이 권력을 잡은 간사한 자를 물리치고 선비들을 도와서 뿌리 내리도록 한 공이 있었다. 그래서 나이 많고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 심의겸을 옹호하였다. 이에 선배와 후배가 두 개의 파벌로 갈라졌는데 처음에 미미했던 일이 점차 커졌다. 그리하여 계민년과 갑신년 사이에 동서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졌다. 당시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었으므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인이라 하였고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있어서 서인이라 하였다. 동인은 김효원, 유성룡, 김우홍, 이산해, 정지연, 정유길, 허봉, 이발 등을 추대하였고 서인은 심의겸, 정철, 윤두수, 윤근수, 구삼행 등을 추대하였다. 이것이 곧 붕당의 시작이었다. 이보다 앞서 영의정 이준경이 임종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문을 남겼다. 벼슬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장차 붕당이 일어날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자 옥당 관원으로 있던 율곡 이이가 상소를 올려 상소로서 임금과 신하 사이를 이간하는 말입니다. 라고 말한 뒤 죽어가는 사람이 말이 악하다면서 이준경을 나무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당파가 갈리게 되자 이인은 자기의 말이 틀렸음을 깨닫고 동인과 서인 사이에 들어서 양쪽을 화해시키고자 힘껏 노력하였다. 그러나 나라에서 여러 차례 사화를 겪은 것이 모두 왕실의 외척 때문이었으므로 선비들은 외척을 미워했다. 그런데 심의겸이 마침 외척이었던 까닭에 백성의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때에 인순 왕대비가 돌아가시고 선조가 종지로서 대통을 잇자 심의겸의 권례 연줄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런데도 동인은 명분에 집착하여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였고 심의겸이 옳다고 하는 사람을 모두 그르다고 치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진 선비들은 아름다운 명분만을 흠모하였으므로 동인의 수가 점차 많아졌다. 이이가 처음에는 조정을 해보려고 힘을 다했지만 이때에 이르러 선비들의 논의가 점점 과격해지는 것을 보고 대사헌이 되어서는 심의겸을 탄핵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이는 본래 서인은 아니었다. 율곡이 병조판서로 있던 어느 날 옥당 홍적의 집에 가서 홍적이 쓴 시를 읊었다. 지는 꽃잎이 높게도 낮게도 날아 고르지 않네. 율곡은 이 시를 당시의 격조라고 칭찬하였다. 이때 명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홍적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인 것은 공을 탄핵하는 일 때문이요 라고 하였다. 이인은 이미 공정 논의가 있다면
내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소 라고 말한 뒤 일어서서 나갔다. 허봉이 율곡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자 임금이 노하여 허봉을 귀양 보냈다. 대사관 송응계가 율곡을 또 탄핵하니 임금이 또 그를 귀양 보냈고 도승지 박근원이 동료를 거느리고 이 일을 되짚어 엎드려 아뢰자 임금이 또 그를 귀양 보냈다. 이것을 두고 계미 3찬, 즉 세 차례의 귀양이라고 한다. 그러나 허봉이 탄핵한 내용에는 뜬 소문을 주워 모은 것이 많았고 실제 잘못은 적었다. 이렇게 되자 이 일을 옳다고 하는 자가 심의겸을 옳게 여기는 자 중에 많았고 이때부터 서인들이 많아졌다. 이인은 유학자로서 이름이 높았고 서인으로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세 차례 귀양을 보낸 일에 손을 쓴 것은 경솔한 일이었다. 이 일로 전국을 소란케 하여 다시 거둘 수가 없게 되었으니 세 차례 귀양 보낸 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게 되었다. 율곡 이인은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뒤에 죽었다. 고전 읽기 이중환의 택리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저자 이중환은 택리지를 통해 단순히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해 논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지리서와는 차별되는 택리지만의 특징이죠. 그럼 이번 주 고전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